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 이번 주도 다양한 요리로 정치의 깊은 맛을 내주실 분 네 분의 요리사 소개합니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전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사돈 남말. 그러니까요.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너무 고생을 해서 금요일, 토요일 진짜 꼼짝없이 누워 있었는데 네. 일단 오늘은 그래도 목소리 괜찮죠? 이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뭐. 지금 도라지청을 옆에 놓고 지금 아하. 계속 마시고 있는데 맞아요. 도라지청이 잘 들어요. 제일 잘 들어요. 꽤 잘 들어요. 저도 예. 한 일주일 이상 고생했는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일 진행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래요. 열이 나면 해요, 저는. 열이 나면 기어 오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방법이 없는데 네. 지금도 살짝 미열이 있는데 그래도 목은 나오면 저는 합니다. 아하. 예. 네 분이 오늘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제가 약간 헛소리 하는 것 같으면 지적해 주시고. 김근식 교수님만 잘 하시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메인 디시, 메인 이슈들 하나하나 열어보죠. 먼저 김근식 셰프님이 가져오신 메인 이슈 뭡니까? 제가 가져온 건 이재명 혁명 정부인가로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혁명 정부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먼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대화 준비해 오셨거든요. 듣고 오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자, TF를 꾸려서 공무원들 중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없는가를 들여다보겠다라는 바로 그 TF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 지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 출범한 다음에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앙심을 품고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관들 속가내기 한 건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법관들 겁박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검찰 항소포기 사건이 이슈가 되니까 또 거기에 문제 제기한 검사장들 파면하겠다. 항명적으로 다스리겠다. 또 겁을 주고 이제는 공무원들까지 휴대폰까지 다 제출하게 하는 식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판사, 검찰, 공무원.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예전에 혁명정부에서나 가능한 그런 좀 무지막지한 저는 밀어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휴대폰 제출에 대해서는 그거는 빼는 걸로 하긴 했습니다만 네. 잠시 후에 이 부분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서용주 셰프가 가져오신 이슈는 뭔가요? 이게 뭐 지금 현재 시의적으로 크게 뭐 관심을 받지는 않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했던 검사가 지금은 변호사 신분인데 이번에 상설특검 쿠팡 그 띠지 분실과 띠지 쿠팡 분실. 의혹 상설 특검. 이 두 가지의 특검 후보로 추천이 됐다는 것이죠. 어. 물론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뭐 속보가 뜨긴 했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면 그러냐면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차원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원들의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은 후보 추천이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누가 추천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꾸려지는 것까지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거기에 특검을 누구로 할 거냐 해서 민주당에서 여권에서 2명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 박경춘 변호사라는 분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 때 그 대화에 나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 소장님은 누가 추천한 거냐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그 박 변호사란 분 떨어지고 안권섭 변호사를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뜨긴 했습니다만 누가 추천했는지 좀 밝혀야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요 관련 영상은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보기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박원석 의원님 뭐 골라오셨어요? 네, 저는 오랜만에 이 이름을 키워드로 선정을 했는데요. 한동훈 야당의 대안될까입니다. 한동훈 야당의 대안이 될까? 네. 이 질문을만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일단 뭐 이 항소포기 이슈로 존재감을 좀 부쩍 높였어요. 이 이슈를 제일 먼저 제기하기도 했고 연일 뭐 공세적으로
좀 전에 대기실에서 들으니까는 항소 포기 이후에 100건을 SNS 메시지로 올렸다. 그거 한번 볼까요? 그걸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박 의원님이.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가 SNS로 주말 사이에도 계속 설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 한번 쭉쭉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전 대표한테 토론 신청했어요. 도망가지 말고 특혜 사면에 대해 밥값하시오. 울지 말고 얘기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대표가 칭얼거림에 대해서 나는 뭐라 그랬지? 대꾸할 생각 없다. 징징거리는 글 쓸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해라. 막 이렇게 주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좀 거칠기도 하죠. 예. 그리고 표현도 뭐 굉장히 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이 항소 포기 이슈에 대한 대응력의 거의 대부분을 한동훈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맥락에 상황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스스로 역풍을 자초한다 이런 논란까지 빚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의 지도부는 뭔가 이게 당의 확장성이나 이슈 주도력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반면에 장외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슈 주도력이나 확장성에 있어서 뭔가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뭘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요리는 팩트시트 득인가 실인가 가져왔습니다. 팩트시트 득인가 실인가, 요거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보죠.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팩트시트 중에서도 핵잠 부분을 지금 보여드렸어요. 네, 예. 핵잠 부분도 뭐 워낙 지금 논란이 좀 뜨겁고, 어쨌든 7월 말에 한미 회담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잘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인 것 같은데, 과연 득이 무엇인지 실이 무엇인지 논의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풍성하게 준비해 오신 이 이슈들 오늘 하나하나 좀 논의를 토론을 해볼 텐데, 김구시 셰프가 골라오신 그 주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재명 혁명 정부. 500여 명 규모의 TF를 꾸려서 49개 행정기관 76만 명의 공무원을 들여다본다. 계엄 전후 10개월간의 행적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서 내란에 가담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거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여기서 내란 가담이라는 기준이 뭔가? 요거 하나. 그렇죠. 둘째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 PC나 뭐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걸 보겠다고 했는데, 요게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는 아닌가? 이 두 부분이 쟁점인 것 같던데 저는 어떻게 이제 보세요? 이러한 대법관 찍어내기나 검찰 길들이기나 공무원 옥죄기 이런 시리즈로 가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과도한 저는 프레임 전략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말끝마다 내란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당에서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이 재판은 받고 있지만 예. 아직 유죄 판결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란 혐의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엄을 반대한다. 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지, 12월 3일에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이라고 하는 이 불법적인 사태가 내란인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도 입만 벌리면 내란, 총리도 입만 열면 내란, 정청래는 뭐 무조건 내란, 우리 서영주 소장도 내란, 심지어 우리 존경하는 박원석 전 의원도 내란일 입에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이 아니라고 확정이 되지 않은 이 혐의에 대해서 이걸 확정지은 것처럼 프레임을 짜니까 공무원들까지도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10개월 전에 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행동을 들여다보겠다는데, 그러면 12월 3일 이후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후를 본다고 합니다. 10개월이면 되게 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만 공무원 중에 12월 3일 날 밤에 전에 내란을 계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계엄 사태 이후에 몇 시간 동안 각 부처의 매뉴얼 따라 진행된 과정이 좀 있겠죠. 그건 이미 내란 특검에서 다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엄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똑같이 경황 없이 그냥 어처구니 없이 당했던 공무원들인데, 그 뒤에 10개월 동안에 휴대폰을 까보고 뭐 타임라인을 까보고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이게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 군기 잡기거든요. 군기 잡기.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속으로 아이고 내란은 아니고 계엄은 잘못됐지만 민주당도 좀 심했어. 이런 카톡 대화 하나 있으면 이게 문제 될 거 아닙니까? 겁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70만 이 공무원에 대해서 이처럼 확실한 저런 벌 주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최소한의 그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당장 저는 집어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 소장님.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묻어놓고 가는 게 맞아요? 아니 묻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면 수사가 할 수 있지만 공직사회 내부는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가고 있냐면 그 안에서 당시에 적극적으로 내란의 지도부들과 줄 서서 갔던 사람들을 곱지 않게 보던 그 내부의 공무원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 가만두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이제 인사 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뭐예요? 행동은 어떤 행동까지를 그러니까 그 기준 문제로 보는 부분들은 거예요? 당시에 예를 들면 예. 이상민 행정안전부 예. 장관이 그 비상계엄의 불법계엄의 이 즈음에 있어서 누구 어떤 고위 공직자들 데리고 행위를 했을 때 그 옆에서 좀 속된 말로 안에서 부역했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정부가 오니까 또 신문을 세탁해서 이 정부에서 주요 지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의 측근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측근이 아니라 이제 행동이 있는 것이죠. 행동이라 하면 뭐 어떤 예를 들면 행동? 문서 수발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군대를 국회에 보냈어요. 예. 군대 국회를 보내서 각종군 사령관 지금 양심 고백하고 있지만 예. 처벌 받습니까? 안 예. 받습니까? 받잖아요. 맞죠. 예. 반성해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리를 건너오지 않았던 대령급들 그분들은 지시를 거부했죠.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냥 그런 기준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내란 특검을 통해서 재판 받고 있잖아요. 재판은 받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게 아닌 것은 이제 궁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 가담을 하냐 그거죠. 말을 제대로 그러니까 못하는 이게 거죠. 뭘 말을 못해요. 지금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면 특검에서 수사합니다. 기준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많이 불법계엄에 동조했던 사람이 최소한 그 꽃길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5.18 때 보세요. 내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네. 5.18 때 언론 통폐합이 있을 때요. 언론사니까. 네. 당시 사인했던 사람들, 사인하지 않았던 사람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사인하지 않았던 사람 1,001명이고요. 그들은 정말 굴욕의 역사를 살았어요. 가족들까지 10년을. 직업도 못 구하고. 예. 근데 그때 사인했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해서 각 언론사의 간부가 되고 사장이 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의롭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선상이라고 보는 거죠. 자, 똑같지는 않고요. 5.18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언론 통폐합을 5.18은 어쨌든 광주 학살 이후에 전 사회를 독재 정권이 장악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런 행위의 일환으로 언론 통폐합도 있었던 건데 어쨌든 저는 그 문제의식은 알겠어요.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적 시선으로 보면 좀 불편함이 있죠. 지난 정권 때 분명히 저 사람은 지난 정권에 줄 서가지고 영합했던 사람인데 정권 바꾸니까 또 싹 얼굴 바꿔가지고 여전히 좋은 위치에서 잘 나가고 있다. 당연히 공직사회 내에서 그런 것들이 불편한 시선이 있을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따를 수 있는데 근데 그 동일한 기준 어떤 지금 49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9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쨌든 처벌에까지 이르기는 어렵지만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기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무줄 기준이 됩니다. 지금 제보센터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네, 각 네. 부처별로. 제보센터에 수많은 제보가 들어갈 거고 그 제보가 객관적인 제보일 수도 있지만 아닌 제보, 굉장히 주관적인 제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부처별로 기준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이제 다른 논란들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되 굉장히 제한적으로 컴팩트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거 필요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로 이 가르마를 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 부처 49개 부처를 대상으로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의 행적조사를 전부 다 하는 게 맞느냐.
거기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 기간도 줄이고 부처도 줄이고 지금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12개 대상 정도로 하든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TF를 19개 정부 부처에서 했습니다. 아.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49개 전부처로 하겠다는 건 자칫 어떤 것으로 보이냐면 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잖아요. 네. 정부 부처가 장악이 안 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부처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자, 이기인 총장님 제가 네, 한 먼저. 말씀만 좀 조금 예. 미안해요. 네, 그러면 하시고 하겠습니다. 그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정부 출범한 지 몇 개월째 이걸 울고먹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정말 좀 묻고 싶고요. 행정부 장악했죠. 입법부 거대 여당 장악했는데 사법부까지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내란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아까 혐의가 있고 뭐 그 안에서 줄타기 해가지고 한 사람 속아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사령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곽종근 특수사령관이 밑에 산하 예하부대 대령이나 준장한테 전화할 때 그럼 통신병을 통해서 전화를 바꿨다고 칩시다. 예. 통신병은 그러면 거기에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가담한 거냐 안 한 거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사람은요. 이 조은석 특검에서 정말 치밀하게 다 해서 수사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해양경찰청에 제가 아는 그 기조실장인가요? 뭐 있어요. 이 사람도 계엄이 터지니까 계엄 선포가 됐으니까 어쨌든 정부 부처니까 계엄 대책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야 시간에. 그 회의 때 기조실장이니까 해야 될 역할로서 계엄이 터지면 이러이러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던 게 있나 봐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특검에서 압수수색 받고 다 지금 기소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고위공무원으로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을 했던 사람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공무원들을 뭘로 조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제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경쟁자를 죽이기 위한 투서로 갑니다. 아니.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보니까 누구랑 친하더라. 누구랑 통화했을 것 같다. 누구랑 카톡 문자 보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게- 제거하는 겁니다. 단편적인 얘기만 가지고 자, 지금 서소장. 전체를 호도하는 확실한 건데.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 제가 확실한 제가 실제로 확실한 이야기해보라고. 팩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확실한 거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기준이란 게 그겁니다. 결국에는 사전에 모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네.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이 있었느냐. 그리고 나중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노력들에 부역했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교부의 한 비서관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계엄이 야당의 어떤 폭압적인 것 때문에 했다라는 거 행동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대로 그 자리에 둬야 됩니까? 사법처리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인사의 불이익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야당이 그것도 했다고 하는 게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정말 사회주의식 독재예요. 자, 그러니까 서소장님 마무리 이게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셔야 예, 되는데 서소장님 마무리 그냥 하시고. 우기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내란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불편하다. 그러면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정당 해산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란이 확정되면 그때 아니, 가서 내란이라고 하세요. 그러게 할 윤석열이 거예요. 내란이 확정되면 우리 당이 해산됩니까? 아니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 내란에 대해서 옹호한 부분의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이건 이 내란이라는 단어는 듣기 싫고 불쾌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산도 하지 못하면서 자꾸 그 단어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 프레임이다. 무슨 내란이 프레임이에요. 현실이지. 자, 이기인 공무원 총장님. 이야기를 하세요. 공무원 이야기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네,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님이 어쨌든 그 본인의 속내와 다른 말씀을 아니 하시고 속내 저는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고 보고 아 이건 똑같아요. 어쨌든 기록이 이 남어. 당성이 짙다라는 평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7조와 18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생활의 이 침해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뻔히 나와 있는데 지금 특검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TF까지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구속력도 가지지 못한 행정부처가 TF 만들어서 내란몰이 한다라는 건 좀 과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관들도 내란 가담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거기서 명시를 했어요. 민주당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이제 국회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도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국정을 도모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법관들이 탄핵 결정문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그게 계엄을 거치는 이 과정에서 더 통합하고 더 화합하라는 전 헌법재판소의 명령이라고 좀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가 TF까지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내란 가담자를 색출한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지지자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환영하고 있어요. 잘 됐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내란 가담자라고 판단이 되면 사형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전 받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그대로 우리가 집행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의외로요. 박 의원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오호. 그리고 저는 이 전체주의적인 사고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인류사를 보면 정치를 혹은 사람의 영혼을 굉장히 파괴했던 전례들이 많습니다. 정치의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란 관련해서 가담한 정도의 공무원들이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인사상의 불이익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한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아까 서영교 소장이 얘기했던 사전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여기에 가담한 게 기준이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서영교 소장의 해석일 뿐이에요. 정부가 그걸 발표한 적이 없어요. 저 같으면 고위공무원단만 대상으로 하겠어요. 근데 고위공무원단만 대상이라고 그 대상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휴대전화 제출 등을 안 하기로 했다는데 그것도 정확히 결정된 게 아닙니다. 비판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있는 거고. 최종 결정이 아니에요? 휴대전화 빼기로 한 거? 김민석 총리가 네. 휴대전화 정도를 들여다보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때문에 이게 저는 오히려 뭐랄까요, 좀 진짜 과유불급이다 이런 논란을 나올 수가 있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거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기본권 제한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정한 조건에서는. 예. 그 점을 감안해서 제한적인 방식으로 저는 이제 이런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관여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49개 전부처를 대상으로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이슈, 이 공무원들을 들여다보고 인사조치하겠다는 요 이슈가 더 커진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사장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검찰 일선 검사들이 이 항소 포기가 웬 말이냐, 이 검찰총장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오, 이런 이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조치하겠다는 게 같이 이어지면서 그렇죠. 이 이슈가 좀 커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 검사장급 16명인가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인지 지금 항명죄를 묻겠다는 거죠. 정확히는 18명 전국 검사장 중에 2명 그렇죠. 빼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승진해서 검사장에 보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검사 징계를 하고 싶어서 분에 못 견디니까 법까지 바꿔서 파면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 합니다. 정말 이게 독재식 그 발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사든 판사든 아니면 헌법에 정한 그런 국무위원급들의 이 탄핵이라는 것을 결정해 놓은 이유는 입법부의 독주든 행정부의 독주든 전체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깰까 봐,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래전 수백 년 전부터 서구 민주주의, 미국 대통령제, 우리 한국 대통령제에서 지켜온 관습이거든요. 근데 이걸 검찰에 대해서만큼, 특히 판사는 이미 이제 대법원장 찍어내다 실패를 했죠. 법관들과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파면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의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해보면 당연히 국민 여론 중으로도 항소 포기가 부당하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 여론을 뒷받침해 가지고 법을 바꿔하면서까지 검찰을 찍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그야말로 인민 독재 아니고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순리순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여유를 갖고 국정이나 잘 도모하면 되는 것이지, 그놈의 내란몰이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울고 먹을 건지, 무슨 곰탕도 아니고 국민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당이 못나서 그걸 못 받아 먹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독주와 이재명 정부의 저런 이 사회주의 독재식의 이 독주는요, 국민들로부터 지금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란이 서 소장님? 공판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뭐 울고 먹는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사라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검찰에 대한 이런 조치가 검토되는 거죠. 검토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선택적 분노에 대한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신들은 당신들 내부에서 있어서의 어떤 불합리와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어떤 정권의 정치적인 공격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지 당신들은 자격이 없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한 대로 뭐 인민 독재네 뭐 내란에 대한 어떤 처분이네 하는데 결국엔 국민이 판단합니다. 언제부터 저는 국민이 그러게 여유로웠는지 모르겠어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어떤 시간에 맡겨놓고 국정에 신경 써나 이 내란의 청산도 국정의 일환이고 빨리 끝내는 게 대한민국의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번 검사장들이 이 항소 포기에 대해 좀 설명하라고 한 것이 항명이라고 보세요, 서 소장님? 저는 이 기준점이 있는데요. 과하다. 과하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하고 왜 지나친 결정을 했느냐, 예. 왜 불필요한 일을 했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자체가 예. 검찰 내부 전체의 어떤 선동과 선전으로 들어가고 조직적인 그 큰 분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상황으로 비친다면 이거는 의견 표명을 떠나서 뭔가 검찰 내부가 집단 반발하려는 그런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무 행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저는 박의원님? 여전히 정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아요. 지난주에 여론조사 나온 것도 보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제가 중간층 여론도 많고. 예, 한국갤럽이 조사한 건데요. 부적절하다.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가 48%, 항소 포기가 적절하다 29%. 자세한 내용은 아까 일부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넘어가야죠. 그리고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한 어쨌든 외압 논란이 지금 사그라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다시 재점화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담했던 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겠다. 나아가서 수사하고 뭐 징계하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검찰의 이중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예. 그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검사장들 18명이 했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서 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그런 법리적 판단과 경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한 설명을 요청합니다요. 예. 이게 항명입니까? 누가 어떤 명을 내린 거죠? 항소 포기라는 거는 어떤 이제 행위를 한 건데 그게 명입니까? 정권의 명입니까? 아니면 여당의 명입니까? 혹은 법무부 장관의 명입니까? 전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명령 안 했다. 때문에 검사들의 정권마다 다른 그 자신들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고 안 내고 하는 이중잣대에는 분노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벌하죠? 이거 만약에 부당한 인사 전보 명령 내면 나중에 소송해가 다 뒤집힐 거예요. 그럼 이걸로 징계 처벌 절대로 안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길을 막고 가서 전문가들한테. 결국 못할 근데 거라고 왜 보세요? 이런 얘기 하냐? 그냥 엄포 놓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감정적인 엄포를 놓냐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결국에는 대장동 항소포기는 옳았다. 옳은 항소포기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민주당이 대장동 그 사기꾼 일당을 변호하는 모습으로밖에 비추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정무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까? 자, 일단 그리고 왜 서영준은 거기에 부안해동을 합니까? 무슨 부안해동이에요. 설명을 해주는데 잠깐만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부안해동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양쪽의 의견 다 들으셨으니까 국민들이 아마 나름 판단하실 거고 우리가 주제를 하나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어서 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는 가고 댓글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두 번째 이슈 뚜껑을 열게요. 아까 서 소장님이 가져오신 이슈인데 일단은 결론은 났어요. 그러니까 상설특검, 쿠팡 그 뭐 외압 요구하고 띠지 분실 사건을 이 특별검사로 수사할 특검으로 안건섭 변호사가 정해지긴 했는데 도대체 박경춘 변호사라는 사람을 추천했던 인사는 누구야? 요게 오늘 서 소장님이 던진 의문인데요. 그렇죠. 도대체 박경춘 변호사는 또 누구야? 라고 물어보시는 청취자들이 지금 많으셔서 옛날 화면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언제적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열었었잖아요. 그때 이 박경춘 검사가 대통령하고 대화한 질의응답한 그 장면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80학번쯤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될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자, 요 장면의 주인공이 박경춘 검사,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된 분인데 서 소장님께 제가 궁금한 건 네. 이 특검 후보자로 저분을 추천한 건 민주당 쪽 인사거든요. 누구예요? 저도 궁금해서 찾고 있는데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지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게 전국과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집권 여당의 민주당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저분이 후보로 추천되고 나서 민주당 내부에선 좀 시끌시끌했어요? 시끌시끌하지 않았는데 시끌시끌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은 민주당에서의 정신적인 어떤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실 상식과 원칙이라는 우리가 이 단어가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처럼 이어져 받아왔어요. 그걸 실천하라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검사 시민과의 대화가 이따가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토론을 했던 것인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에게는 나름 조금 모욕적일 수 있는 불필요한 질문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당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의 검사를 박제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내 당원 주권주의로 가는 마당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금도 많은 당원들이 품고 있을 텐데 이건 뭐죠? 왜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고려되지 않았느냐라는 점에서는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 사명인 곽상원호는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근데 나머지 의원들이나 국회에 있는 구성원들은 왜 이 얘기에 대해서 침묵하죠? 근데 대부분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 왜 했어라고 불만이 많고 오늘도 속보로 이분이 안 되니까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되게 불만이 많은데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요? 저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추천했길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지? 정치권에 있는 센 사람인가 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는 상식적이고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말들을 얘기하고 토론을 그렇게 즐기셨던 거는 상대의 의견들을 정당하다면 다 받아주고 다른 의견도 품고 가는 게 이게 노무현 정신인데 왜 이런 작은 일조차도 당내에서는 침묵하는가? 저는 거기에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약간 이계인 총장님 민주당을 향한 내부 총질을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인사가 추천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 후보 추천위원들의 7명의 추천위원들을 누가 임명했느냐? 우원식 의장님이 임명하셨어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추천으로 발탁된 변호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주제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반대로 임명된 안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뭐 조롱성 발언 이런 과거는 없지만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또 있거든요. 아, 이 대표 변호사가 아닌데 구성원 변호사인데 대표 변호사를 권고를 해가지고 이것도 논란입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 이 특검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일단 쿠팡 외압 사건은 이미 대검에서 감찰 중이고요. 관봉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혁신당 최하람 대표가 국정감사에 지적했지만 그를 통해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하면서 분실된 정보가 없습니다. 그 팩트가 확인이 됐어요. 이미 대검 내에서도 검찰 내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내에서도 잃어버린 정보가 없다는 게 판명이 났는데 왜 계속 민주당은 허수아비 때리면서 정권을 향해 가지고 유리하게 불리하게 자꾸 이용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도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우리 서영주 소장이 가져온 이 이슈는 이제 댓글식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파가 가는 상황에서는 이미 사건이 종결됐고 속보가 났으니까 그다음에 이미 누가 추천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 소장님 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알아도 말을 못 하겠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 출신 인맥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그 미미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당내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개파 문제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확인되는 게 없고 그야말로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왜 됐지라고 하는 정도의 그냥 해프닝 정도였던 걸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본 방송에 할 필요는 없다. 김근식 의원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조금 여기서 의미를 굳이 유치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시대의 유산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같으면 가능했겠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추천됐다가도 취소될 판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법무부 장관도 하고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도 하시는데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 역설이 저는 더 커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당내 주도 세력도 바뀌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다. 당내 주도 세력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준 단면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건데 지금 서 소장님이 마무리 발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김근식 셰프나 네. 박원석 셰프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국민들에게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게 이 두 분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어떤 정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게 작은 부분 같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고 많은 당원들이 사랑하는데 왜 당내에서는 이 문제 제기가 소수였느냐.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왜 그걸. 근데 집권여당에 있어서의 민주당의 분위기는 매우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방송이 1분이 남아서 한동훈은 과연 야당의 대안이 될 것인가? 요 주제까지 하죠 좀. 하는 데까지 하다 주제를 끊어질까요? 끌고 그냥? 세 가지까지. 네, 그러면은 자 박원석 의원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쉽지 않다. 아니 왜 가져오셨어요? 그래도 넘어가요 그냥? 이슈를 주도하고 뭔가 이게 위상을 회복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어쨌든 윤석열 내란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토양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건 바뀌지 않아요. 한동훈 비토론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이를테면 경쟁력 있는 차기 주자들이 네. 군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군에 들어갈 만한 지금 사람인데 네. 정작 당내의 핵심 당원 지지층들로부터 비토를 당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 유튜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댓글쇼로 오세요,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